기억에 남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자해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로 저에게 좀 와닿았던 건 그 자기 처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내 스스로가 뭔가 문제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고 내가 뭔가 남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을 때 내가 나를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행동이라고 하면 저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뭐 이렇게 몸을 때리거나 꼬집거나 이랬던 적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쭉 봤을 때, 이게 그냥 진짜 행동 자체만 제재하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있고,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 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되게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소설 속에서는 결국은 약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책을 읽었는데 자해를 하는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자해하는 청소년들의 그것도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은 자기가 일단 가족과 서서히 독립되는 시기잖아요. 친구들이 중요해지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또래 생활에 집중이 되는 게 청소년기인데 이 청소년기에서 자기 안에서 뭔가 힘든 감정이 생기면은 이거를 어떻게 내가 풀어야 하는지도 좀 미숙하다는 거죠.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또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말 극단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마음을 조금 완충작용하듯이 자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력한 죽고 싶다는 마음을 좀 진짜 그런 행동이 아닌 조금 자해라는 행동으로 그걸 누그러뜨리는 네. 작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죽고 싶다는 마음을 다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되게 놀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친구들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군가 알려주길 바라는 게 아닐까? 가르쳐줘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있고요. 또 그 행동 안에서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이라는 청소년에게 빨간색 펜으로 그림을 그려놔요, 몸에다가. 그러니까 몸에다가요? 네, 상처 대신 실제로 정신과에서 하는 이 치료기도 한데요. 자이를 하는 대신에 빨간색으로 그냥 이렇게 선만 그어도 기분이 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해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청소년은 너무 자기가 그 충동이 힘드니까 온몸에 빨간 펜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겪는 감정의 강도는 어른들이 겪는 감정의 강도보다 더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을 볼 때 아직은 더 삶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지 못할 거야. 혹은 그만큼을 느끼지 못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감정이 있고 고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있는 그대로 같은 높이에서 바라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진짜 공감 많이 하는 게 청소년분들이랑 저는 독서 토론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몇몇 친구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다른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대화를 하긴 하는데 이게 본인들한테는 대화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지금 대화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청소년분들 입장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는 대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내 솔직한 어떤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솔직하게 말하면 분명히 잔소리가 오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뭔가 이렇게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어떤 답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더 이상 대화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면서 점점 말문을 닫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독서 토론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일단 가이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사실 친구들도 본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뭔가 문제적일 수 있다는 걸 스스로가 알아요. 그런데 일단은 내가 그렇게 드니까 말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가 내 생각을 좀 조정하거나 다르게 생각해보거나 그런 식으로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른으로서 내가 진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가? 네. 그거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참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또 다른 부분 한번 같이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이 책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맏딸, 그러니까 딸이 2명 있는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첫째 딸이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을 떠나보낸 어떤 트라우마가 남아있다 보니까 둘째 딸에 대해서도 굉장한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는 그런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어머니에 대해서 여기 소설의 주인공 지안이 슬픔의 방향이라는 표현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을 어느 방향으로 두고 이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적절한 애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애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긴 하지만 이 애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되게 어렵고 또 막연하게 느껴지고 이걸 우리가 일부러 공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이 애도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작가님께서 좀 알고 계신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애도 워크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애도라는 건요 굉장히 사사롭고 작으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게 애도라고 하면 누군가의 죽음, 중요한 사람의 죽음 이런 것들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애도라는 건 내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이 물건이 더 이상 나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 마음도 애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일상적으로 되게 애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20살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지갑을 큰맘 먹고 샀어요. 그런데 그 지갑을 이제 몇 년을 쓰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심지어 그 디자인으로 나오지도 않고 제가 그 지갑을 사면서 나는 이 지갑과 평생을 함께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지갑을 막 갖고 다니다가 어딘가에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진짜 그러고 나니까 그 지갑이 계속 생각이 나고 너무 마음도 슬프고 나와 평생을 약속한 지갑인데 그러면서 한동안 그것과 같이 어울리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함께하는 지갑과 같이 함께하는 삶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지갑도 찾아보고 네, 그러면서 그 지갑에 대해서 계속 떠올렸는데 어느 순간에는 새로운 지갑을 쓰게 되고 또 아 그 지갑과 나의 인연은 거기까지였구나. 그리고 그 지갑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뭐 그게 지갑으로서 지갑이 뭐가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갑으로서 그 지갑의 인생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지갑 혹은 그 지갑과 함께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갑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주변에 생각해보면은 사랑하는 반려동물도 그렇고요. 동물만 있겠어요. 반려식물. 저는 그 키우는 식물이 약간 시들 때에는 아, 이 꽃한 소리가 드디어 나를 떠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중요하고 큰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도 애도지만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들을 잃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세심하게 바라보다 보면은 커다란 상실이 왔을 때에도 내가 애도를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겪게 될 것인가를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경험과 몸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도라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충분히 익히고 받아들이면서 삶에 녹여내는 것이 애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더 이상 이것과 함께하지 않는 혹은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는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는 건데 이 나아간다는 건요. 이것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예 없는 내가 아니라 이것과 여태까지 함께했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과거와 현재가 함께 어우러져서 미래를 보는 거지 과거의 이것들은 아예 부정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수용이라고 하게 되고요. 수용의 단계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상처받고 슬펐던 것까지 다 모두 다 안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사실 애도라는 게 되게 막 거창하고 막 꼭 큰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우리가 일상에서 뭐 떠나보내고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수용과 그런 어떤 내 마음 정리 같은 게 다 애도의 과정을 연습하는 거라고도 또 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애도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참 무겁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제가 책 속에 있는 어떤 대목들, 내용들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있었는데, 작가님께서 혹시 이 책 안에서 좀 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대목 있으신지 한번 여쭈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직접 네. 읽어주실 만한 대목이 있으실까요? 아, 네, 직접 읽어. 표시를 해와 주셨습니다. 네. 네네네. 자, 어떤 대목인지 한번 작가님의 목소리로 직접 낭독 들어볼게요. 먼저 이 내용이 이제 지안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과거에 자기의 동갑내기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례 이후에 이제 자기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대화 장면입니다. 회상씬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선이라는 친구의 말을 저는 빌리고 싶어요. 이 정선이라는 친구의 어머니가 자살로 떠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지안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러셨어? 그런 질문 이상해. 너도 아빠가 그렇게 갈 줄 몰랐잖아. 나도 몰라. 장례식에서도 사람들이 다 묻더라. 왜 자살했느냐고. 그런데 엄마가 자살이든 아니든 죽었다는 건 나도 알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그리고 나는 엄마가 자살한 게 슬픈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게 슬픈 거야. 너도 그냥 슬픈 거잖아. 전 이 책에서요, 사실 자살이라는 걸 주로 다루고 있지만 자살이라는 것은 죽음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게 결국은 자살이라는 단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와 누군가가 나를 떠나고 죽었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회상을 할 때 정선이가 딱 그 당차게 얘기하는 이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슬픔의 방향이랑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쪽에 방향을 두고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왜 자살을 했대라는 거는 사건에 집중하는 것 같고요. 지금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물어보는 거는 이제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에 좀 초점을 맞춰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어떤 그런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그거를 약간은 조금 눌러두고 우리가 진짜 방향을 어디로 두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게 해주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읽으면서 밑줄을 쳐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일단 읽어주실 부분은 요 한 부분으로 네.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요 대목 연결해가지고 다른 대목 좀 더 마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 질문 한번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뭐 청년 자살률뿐만 아니라 뭐 노년층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들, 비슷한 이유들로 자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문제라고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자살이 비슷한 이유로 계속 반복된다는 건 분명히 사회적 요인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회적인 역학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도 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작가님 좀 생각이 있으실까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작가로서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솔직한 마음이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가 거대하게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 혹은 어떤 것이 뭔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그런 사람, 너무나 힘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가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하나씩 마음에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저는 이 작은 마음과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독서부를 다닐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만나뵀던 분들이 다 마음속에서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지 라는 것들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안부를 묻는 것, 마음을 챙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또
저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마다 더 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답은 또 자신 안에 있는 것 같고 이것들을 지금 이 순간 한번 떠올리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져주신다면 이것들이 모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되게 동감하고요. 저도 예전에 그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정함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놓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 다정함이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 오가는 무언가뿐만 아니라 그냥 뭐 어디 상가 같은 데 가서 그냥 그 이제 편안하게 미소도 주고 받고 인사말 건네면서 뭐 물건 사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표정이라던가 말투라던가 어떤 말의 내용이라던가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일상에서의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사회적 신뢰관계들을 구축해 나가는 데에서도 우리 개개인들이 그렇게 주고받는 다정함들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회 전반에서 다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일이구나. 라는 거를 저는 좀 그때 느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딱 그런 이야기인 네.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보일 수 있는 어떤 모습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결해서 좀 이렇게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이 책에서 저는 되게 좀 묵직하게 저도 남았던 문장이기도 한데요. 무너진 사람은 무너진 사람을 알아본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사실 왜 그 부자를 묘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가난을 모르게 설정하면 된대요. 진짜 부자들은 가난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무너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도 잘 알 수 없다 보니 사실 무너져 본 사람은 그냥 딱 봐도 웃고 있어도 저 사람에게 뭔가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아예 이렇게 강한 표현이 또 나오기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좀 이 문장을 쓰신 걸까요? 일단 이 문장을 쓸 때에는 저의 삶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소설 집필을 하면서 정말 많이 아프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 소설 때문에만 힘든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삶이었고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수없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혹은 행동까지 하고 병원에도 많이 입원을 해봤지만 처음으로 마음이 진짜 다 무너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삶을 포기해 왔는데 삶을 포기한 걸 넘어서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저는 이거를 새하얀 백지 같은 상태로 보는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신념조차 무너지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좋아.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그것도 신념일 수 있고 혹은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막 믿는 것도 신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사소한 신념들이 다 무너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오히려 제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보다 정말 다 무너지고 나라는 존재조차 사라졌다는 느낌이 드니 제 안에서 그래 다시 한번 살면 되지. 이제 여태까지 나의 살아온 삶은 여태까지 그게 여기서 끝난 거고 나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백지에 내가 원하는 거를 마음껏 그리고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 또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마치 수영할 때 돌탑 쌓고 무너뜨리고 돌탑 쌓고 무너뜨리듯이 제 마음속에서도 다 무너지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면서 무엇이든 할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제가 3-4번씩 다시 쓸 때에도 사실 기존에 제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시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제 안에서 그래도 나는 글을 이렇게 몇 번 냈던 작가인데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또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때 상우가 얘기하는 무너진 사람은 무너진 사람을 알아본다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 이거는 제가 많이 투영이 됐던 것 같고요 당시에. 그리고 주변 분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은 지안을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쓸 때
지안의 캐릭터를 저를 투영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안이 여자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소설을 쓸 때는 상우라는 캐릭터는 저는 최애 캐릭터거든요. 네네네. 네, 제 마음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상우고 상우 캐릭터 안에서 제 마음이 많이 들어있어서 상우 파트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제가 이전에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가 얼핏얼핏 보여요. 그래서 상우가 이때 했던 말들은 실제로 제가 무너져봤던 경험과 그때 다시 시작하고자 했던 마음의 의지가 섞여서 나왔던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어떤 개인의 경험과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두 캐릭터에게 같이 나눠진 부분이 네. 있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본 경험을 안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또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리셋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뭔가 더 해볼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희망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이 작품의 그 후반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 인물들의 이야기로 조금 이 질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안에서요, 그 지안이라는 인물은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또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공중전화 주변을 계속해서 이제 다니게 되는 모습들도 좀 보이게 되는데요. 지안이는 여기서 이 말을 좀 듣고 싶어 한다고 나와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하는데, 지안이 계속 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놓지 못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좀 지낼 수 있는 방법들, 이거를 좀 고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빠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힘, 방법, 이런 것들을 작가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하셨을까요? 공중전화에는 전화를 걸면은 그 돌아가신 시간에 전화를 걸면 매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소설 속 이야기인데요. 왜 그 시간에 그 목소리를 그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죽은 사람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멈추고 과거에 가둬지게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죽은 사람의 형상이라고 보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대화하는 와중에도 시간은 쉬지 않고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대화하기 30분 전, 1초 전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또 지아는 그 과거의 아버지에게 계속 똑같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안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 현재 내가 갖고 있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 저는 그것이 애도이면서 지안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는 시간이라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멈춰있는 시간과 흘러가는 시간, 그 흘러가는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그 멈춰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어떻게 소화해내는가, 이 모든가 섞여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우가 이제 지안에게 계속 아버지에게 전화 거는 걸 알았을 때에도, 혹은 지안이 그 공중전화에서 계속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도 사실은 아버지를 잃었던 18살 지안으로 계속 돌아가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지안은 이제 나이를 더 먹고 어엿하게 이제 직업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상처받았던 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소화해낼 것인가, 이게 또 지안에게 남겨진 하나의 숙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자 했던 것이 그 시간으로부터 못 벗어나고 있는 자신이라고도 좀 봤을 수 있겠네요. 그 트라우마적인 게 있는 분들은 그 트라우마를 떠올렸을 때 정말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안도 그날의 그 기억과 자기가 18살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딱 트라우마처럼 바뀌어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사실은 지안이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도 크게 보면은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의 심리와 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도 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뭐 자기에게도 약간 그런 시기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벗어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이거를 좀 받아들이고 이제는 좀 떠나올 때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있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에 또 연장선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안이는 사실 아버지를 이제 먼저 떠나 보냈는데, 어머니와 사실 관계가 좋지가 않죠. 어머니가 이른 나이에 사실 이제 가족들을 두고 이제 나가게 되셨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동안 어머니랑은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로 지내오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우연찮게 오빠와 함께 먼저 어머니가 연락이 되면서 같이 다시 관계를 좀 이어나가게 되는 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소설의 이 결말 약간 스포가 돼도 될까요? 네. 그 마지막에 뭐 엄청난 반전 이런 것도 아니니까 마지막 그 소설의 장면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랑 말을 안 하고 싶어 하던 딸인데 네.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걸로 이 소설이 끝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결말을 정하신 데는 또 작가님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그 공중전화를 계속 전화를 걸었을 때는 늘 똑같은 말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말은 멈춰있는 시간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미를 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사람과 통화를 할 때는 늘 하는 대화가 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우도 지연에게 했던 말인데,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하고 눈을 맞추고 이런 것들이 진짜 살아감 그 자체라는 거죠. 근데 지안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것도 이제 지안이 멈춰있던 아버지와의 시간을 벗어나서 혹은 멈춰있던 반복되던 그 똑같은 목소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르게 말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인사를 건네는 그런 삶을 지향하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삶을 택하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에게 걸던 전화를 엄마에게로 향하는 게. 네. 그러네요. 이것도 역시나 아까 슬픔의 방향을 빌리면 삶의 방향을 어디다 둘 것이냐에 대한 결론 같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부터는 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으면서 갈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딱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일단 드려볼 거는 이 소설은 결국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죽음을 빌면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삶의 의미라던가 그런 어떤 살아갈 만한 이유 같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늘 듣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질문으로 많이 하네요. 많이 하시는 게 왜 살아야 하죠? 이거를 그렇죠.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까미의 질문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왜 당신은 자살하지 않느냐?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런 비슷한 답을 들은 적도 있어요. 작가님 왜 그럼 아직 안 죽고 계세요? 이런 질문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살아야 하는가를 떠올리면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들 있으신 분은 알겠는데 아이가 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많이 하고 두려운 게 왜 아닙니까?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은 왜 파래? 이러면 빛이 뭐 산란이 돼서 그러면 왜? 이러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게 왜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빠졌을 때는 정말 이 생각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지?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어떻게라는 건요, 여러분 누가 왜 사나요? 이거랑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랑 또 말할 수 있는 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근데 저도 저한테 내가 어떻게 살고 싶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저는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져요. 나는 글을 쓰고 싶고, 나는 좀 한가롭게 어떻게 보면 이런 야외에 있는 데서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후회 없이 살아가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싶어. 라고 저는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 자체가 삶의 의미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나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생각할 거리는 많지만 이 생각 속에서 빠져서 뭔가 허무한 무언가로 빠지는
저를 떠올려 보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를 떠올려 보면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